예,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일 잘 지내셨죠? 벌써 이제 5월 달도 하순으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날씨도 거의 29, 30도를 육박하는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또 선선하거든요. 그래서 일교차가 좀 심하고 그러니까 건강에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수님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늘이 이제 제 12강인데요. 12강, 그다음에 13, 14강, 3개 남았네요. 오늘까지 하면 그 세 번의 강의를 걸치면 또 이제 15주 때는 기말고사를 이제 치르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온라인 교육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긋지긋한 그 온라인 강의, 참 여러분들도 너무 힘든 강의를 지금 받고 계시고,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도 이 온라인 강의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시국이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여러분들도 다 개방되고, 대면하고, 그런 시기가 올 것으로 이렇게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그 손흥민 축구를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손흥민이가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더라고요. 두 골씩 또 직접 차서 넣어서 그 유명한 맨체스터가 아니라 그 유럽 중에서도 영국 프리미엄 리그에서 최다골을 넣어서 뭐 공동 최다골이긴 합니다만 골든 슈즈를 받는 사진을 보면서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고요. 예.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렇게 받았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요. 이런 희망적인 일들이 또 우리에게 희망이 돼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한 학기를 지나고 이제 또 2학기가 되고 마무리가 되면 국가고시라는 또 큰 과업이 여러분들한테 있는데 그런 걸 아무쪼록 잘 달성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히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12강, 12강 노인 및 정신보건이라는 부분입니다. 챕터 15장이 되고요. 페이지는 507쪽이 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는 507쪽입니다.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인보건 및 정신보건 그랬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이 삶은 윤택해지고 의료는 발달되고 이러면서 노인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겪는 그런 고령화 사회를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가 노인보건 그러면 뭔지 지금 개념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 것 같으면 1951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6.25 전쟁이 났는데 전쟁 중이죠 지금 51년도 그러면 제2회 국제노인학회에서 노인이란 뭐다?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난 생리적, 심리적, 정서적, 환경적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 형태의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즉 환경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 조직에 결손이 생기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생활 자체가 자신을 통합하려는 그런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또 인체의 기관이나 조직 기능들이 감퇴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시기에 있는 사람, 또 생활 자체의 적응이 정신적으로 결손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
또 인체의 조직이라든가 기능 저하의 소모로 적응이나 이런 감퇴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바로 노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규정에 따른 분류로 이 고령화 사회라는 것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고령화는 7%, 고령 사회는 14%예요. 곱하기 2 하면 돼요. 2, 7, 24.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초고령 사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2, 7이 14, 3, 7이 21 이래야 되는데, 요거는 1을 빼줘서 20%. 이게 외길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기구 OECD라고 하는 거죠. 이 OECD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고령사회. 14%에 해당되는 요 고령사회.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14%를 넘는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주요 국가의 인구 고령화 속도를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요. 508페이지에 보면은 도달 연도 이렇게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7%가 1970년도에,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그리고 14%는 2018년도에. 이 과정이 18년 걸렸어요. 일본 같으면은 70년에서 94년도니까 24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20%가 되는 데는 2006년도로 넘어가게 되니까 22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8년도에서 26년으로 넘어가는데, 요 20%로 넘어가는데 몇 년 걸려요? 18년. 20년. 8년. 8년이면, 그죠? 8년이면은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을 한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여기 있으니까 이걸 참고로 하시면 되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는 진입을 하고 있다.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양비 및 노령화 노령화 지수 이 부분인데, 총 부양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총 부양비가 83.8% 1970년도, 2050년도에 가면 90.8%가 부양하는 데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그 부양비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인 인구를 취해 보면 총 인구가 2000년도에는 4,700만이 돼요. 그런데 지금 2018년 고령 시대를 넘어서 이때 되면은 5,100만인데 2020년도, 지금 2022년이죠. 이미 5,100만 넘어섰고, 2026 초고령 시대에 가면은 5,200만 정도가 이제 총 인구로 봤을 때 65세 이상 인구가 26년도에는 11.7%에 해당될 것이다. 1,100만 명, 명수죠. 1,100만 명으로 20% 이상이면은 초고령 시대라고 했는데 21.1%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통계청에서 추정을 해낸 거예요. 자, 그리고 노화 현상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세계 각국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보건에 대한 경제적인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는 그 배경을 보면, 첫째로 노인 인구가 절대적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대상자에 따라서 사회 구조가 변화가 돼서 노인 부양 문제가 개별 가정이 이제 감당해야 할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 의료 요구도 급속한 증가가 되니까 보건의료 복지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고 또 다양한 욕구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처할 보건의료 체계 정비도 필요하고, 국민의료비에서 또 노인의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커져가잖아요. 노인네들은 아픈 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사회 가용 자원의 그 효율적인 배분이라든가 이런 집중적인 관리가 또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부양비는 증가하고 노인 의료비 및 연금 등 공적 부담은 증가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화 현상은 그럼 어떤 거냐? 노화 현상에서 가장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전신 위축이에요. 전신 위축. 그 다음에 색소가 침착이 되고, 그 다음에 혈관의 탄력성이 둔화되는 거, 감퇴된다. 네, 요 세 가지가 노화 현상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뭐 쇠약감, 피로, 뭐 동통, 호흡곤란, 현기증 등등이 쭉 있죠. 노화에 이제 어떻게 이제 배경을 보면은 뭐 내부 환경, 생리적인 기능 변화, 그다음에 정신적인 기능 거, 외부 환경은 뭐 사회 상태, 경제 상태, 생활 환경,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노화 현상도 볼 수가 있고, 노년기 질병 그 요인을 보면 노인이 되면 이제 체력이 약화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면역력이라든가 정신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체력 유지를 위한 그런 영양 관리가 이제 필요한 거죠. 영양 장애가 쉽게 오는데, 그래서 노인이 영양이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을 살펴보면은 영양소의 그 섭취가 부족해요. 소화기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소화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서, 또 소화 흡수 장애 이런 게 생겨요. 이용 장애, 간 질환이라든가 설사, 장이 약해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영양소 과잉이나 불균형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특히 노인병이 질병과 회복이 늦는 공통적인 원인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질병이 겹쳐서 회복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합병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자각 증상은 가볍지만 면역력이 약화로 질병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그리고 만성적이고 다발성인 그런 합병증이 잘 걸리죠. 그 다음에 약에 대한 효과가 적고 부작용도 크고, 약을 워낙 많이 먹고 이제 이래버리니까 약도 잘 안 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잘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체력 관리를 해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노화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그 노화 현상은 개인차가 엄청 크고 다르죠. 유전적 요인도 있고 또 환경적 요인도 크게 작용을 하죠. 과로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영양, 음주, 생활양식, 뭐 질병 감염, 운동량, 활동량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이런 그 영향을 형태적, 기능적으로 젊게 유지하려면은 40세 이후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받고 또 식사도 조절해야 되고, 강한 육체 노동과 감정적 자극은 감소를 시키고, 적당한 운동, 취미 활생활, 또 여행, 휴식 이런 활동들이 40세 이후의 건강 관리는 필요하다. 그래서
노인의 목표가 이제 만성 퇴행성 병변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적게, 만성 퇴행성 병변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가장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도표로 한번 보면은 노인의 그 생리적인 변화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생리적인 변화는 뭐 맛이나 냄새, 감각, 이런 시력, 식욕 이런 것들이 저하되고 소화 기능도 감소하고 치아 상태도 안 좋아지고 또 변비도 생기고 또 우유를 섭취할 경우에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나열해 놓은 거니까 이걸 참고를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인 대책인데요. 그러면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할 노인 대책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사회보장이 충실하고 사회복지가 발달되면은 사람은 고령이 되든 병약해지든 자택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홈케어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홈케어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각종 상담,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가사, 홈 헬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간호, 홈 널스, 집에서 누가 도와줘야 되고 간호를 해줘야 되고, 식사, 급식을 서비스해주는, 또 대화 상대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회적인 이런 방문, 이런 것들이 노인 생활에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취업 상태도 계속 봐줘야 되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심리적인 그런 그 안정도 있어야 되고, 주택도 필요하고, 가족 관계도 좋아야 되고 등등, 이런 것들이 노인 생활에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정신보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이라는 어떤 것이냐? 정신보건은 멘탈 헬스라고 하는데요. 정신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켜서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그 건전함을 추구하는 공중보건의 한 분야예요. 즉 정신보건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의 대중을 대상으로 정신불 건강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요인을 추적하고 제거함으로써 정신건강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정신보건의 개념이다. 최근에 그 사회조직이 복잡해지고 뭐 심리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정신장애나 정신병 환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자살률이 세계 1위로 불명예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정신보건의 한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신보건학에서 말하는 정신건강을 이 골버 박사가 정의를 했는데, 그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 정신질환이 없을 것, 또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일에 만족할 만한 근로 능력을 갖고 있을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우울에 빠져갖고 뭐 되겠어요? 정신이 안 좋아지지. 또 자기 행동에 정신적 갈등을 갖지 않을 것. 내가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늘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갈등하지 않고. 그 다음에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골버 박사는 정의를 했어요. 정신보건의 목적은 예방과 치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병 환자를 치료해서 사회로 다시 이제 복귀시키는 거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를 지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복원의 목표라는 것을 보면은 적극적 목표가 있고 소극적 목표가 있고 그래요. 그 적극적 목표는 매일의 생활에서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압력과 긴장을 정상적인 기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이 적극적인 목표예요. 즉, 그 예방적 차원에서 심한 비적응 상태를 초래할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개인 생활을 격리해 나가는 거죠. 그런 걸 없앤다 이거예요, 생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목표는 정신복원의 구체적인 목적은 장애 요인을 치료적인 방법으로 제거해 가는 데 있다. 이것을 이제 치료적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소극적 목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욕구 충족과 건전한 그 성격을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그래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주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생과 사에서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구가 충족되면 만족감이나 행복 이런 게 높아지고, 욕구가 충족하지 못하면은 불쾌감이나 좌절감, 이런 열등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이제 심리적인 불안감이 정신복원이나 인격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그럼 뭐냐? 사람은 첫째로 개체 유지를 위한 식욕, 종족 유지를 위한 성욕, 생식욕, 군거욕, 이런 1차적인 욕구 또는 그 기본적 생리적 동물적 욕구를 지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좀 더 진보된 그런 애정, 또 소속, 또 사회적인 그런 독립, 자유 등의 욕구 및 진리 탐구의 욕구 등 2차적인 욕구 또는 인격적 사회적 욕구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2차적인 욕구를 우리가 자아 욕구와 사회적 욕구로 대별하는 사람도 있고요. 문제는 이제 욕구가 추구되는 그런 방향이 정신적인 발달에 따라서 제1차적인 욕구가 제2차적인 욕구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다시 말해서 보면은 이제 건전한 방향으로 이행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욕구의 체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욕구 체계를 보면은 생리적인 욕구, 이게 이제 1차 욕구, 그 다음에 자아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이렇게 이제 1차 욕구에서 2차 욕구로 이제 달라진다. 1차 욕구는 원시적 본능적이라고 하면은 2차 욕구는 그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것이 된다. 이것이 발달하고 이것이 퇴보를 하게 되는 이런 욕구 체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욕구 5단계를 보면은 1단계는 생리적 욕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식주하고 성의 그 기본적 욕구를 우리가 생리적 욕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정감의 욕구는 생명, 자기 생활의 그 보존, 또 세 번째 애정감의 욕구는 그 친애와 용인, 집단 소속 이런 거,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이건 승인하고 자존심, 뭐 자립, 독립하고 이 존중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실현의 욕구, 자기 실현을 하는 거, 실현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이제 인간 욕구를 5단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구불만 방어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각가지 욕구를 갖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욕구 충족을 해서 행동으로 또 옮겨질 때까지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런 거예요. 욕구, 긴장되고 뭐 쌍림 욕구, 외부 환경, 갈등하고 욕구하고, 그 다음에 욕구, 불만, 인내성 방어가 적응이 되고, 이런 이제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가 욕구하고 불만을 나타내면서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신장애의 심리적 요인을 보면 몽상, 인간이 가지는 야망, 또 실천은 그 소망스러운 일이지만 가상적이고
또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허망한 몽상은 달성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과도한 몽상의 결과는 결국 장신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는 실현 가능한 거, 달성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고 이 몽상적인 목표를 세우면 결국 정신장애가 생길 수 있다. 또 이제 부모의 갈등, 또 부모의 엄한 권한은 자녀를 또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또 만들 수도 있다. 또 열등감, 우월감이 생긴다. 지나친 열등감은 인간의 그 성향을 개인주의적으로 만들어서 상황을 폭력이나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고, 번민, 이미 저지른 과오나 어떤 곤란한 문제 해결이 어려워져서 지나친 번민 속에 빠지는 경우도 안 좋고, 그 외에는 뭐 불쾌한 입장을 도피하려고 하는 생활이나 또 갈등, 복잡한 개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은 정신장애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정서의 그 성질과 기능 및 조정을 보면은 정서의 성질은 정서적 의미를 보면은 정서는 생리적인 변화를 수반을 하죠. 안정적이고 이런 예컨대 이제 화가 나면은 얼굴이 뭐 빨개진다거나 창백해지거나 이런 현상이 막 밖으로 나타나고,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그 바로 정서다. 그래서 인간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내분비하고 이게 밀접하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정서의 종류를 보면은 자, 우리가 그 공포에 떨 때도 있죠. 또 근심 걱정이 생길 때 있죠. 분노할 때도 있죠. 또 뭐 애정을 느낄 때 있죠. 혐오할 때 있죠. 질투할 때 있죠. 슬픔할 때 있죠. 기쁨과 환희,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표현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정서의 종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서의 조정을 볼게요. 정서의 조정은 정서는 유하기에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다. 불필요한 공포나 분노를 자기 혼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은 현실적으로 전력을 다해서 해결하고 잊어버리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억지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해로워요. 그런 원인이 될 만한 어떤 자극이나 기회를 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또 과로하지 않고 휴식도 적절히 취하고, 욕구불만 해결책으로 어떤 보상, 합리화하고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정서를 조장하는데 역할을 한다. 정신질환을 분류해 보면은 정신질환은 정신병과 정신결함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분류 내용을 소개하면은 이제 다음에 한번 보고요. 2011년도에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유병률은 18세 이상 64세에서 인구의 13.5%로 매년 487만 명이 정신질환에 이완됐다래요. 이 중 불안장애, 또 기분장애, 또 정신병력장애, 이런 것들이 1년 유병률은 10.8%더라. 또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은 4.4%더라. 159만 명. 도표를 한번 볼게요. 질환을 분류하는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정신질환 분류를 해보면 정신질환은 크게 정신질환 협의, 또 내인성 정신병이 있고 외인성 정신병이 있어요. 내인성은 정신분열, 뭐 조혈병 이런 거. 그 다음에 외인성에는 신체적 원인이 있는데 신체적 원인에는 뭐 마비, 노쇠, 중독, 내분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인성 질환에는 반응성 조울, 정신분열 반응. 그 다음에 이제 신경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히스테리, 뭐 정신쇠약 이런 것들. 정신결함에서 오는 거는 정신박약이라든가 이상성격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도표 한번 보세요. 정신질환의 1년 유병률 추정 환자. 이거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2교시에 정신보건 문제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